네, 안녕하세요. 저는 3일의 법인 최성호 파트너입니다. 네, 그 앞쪽에서 임성재 파트너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내부의 관리제도가 미래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뭐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세션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좀 슬픔이 있는 회사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임성재 파트너께서 말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뭐 시장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다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언제 또 우리에게 이것들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관리제도 서베이를 저희가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서베이 결과에서 좀 레슨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주셨는데, 혹시 또 뭐 제가 눈빛을 교환했을 때 좀 늦어지거나 지루하거나 이러시면 바로 말씀 주시면 제가 빠르게 끊겠습니다. 5년을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컴플라이언스, 저희가 이 내부의 관리제도, 싹스라고 부르는 이 내부의 관리제도 자체가 약간 컴플라이언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이 이 위에 있는 무서운 단어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대표자가 보고임과 강화됐고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이 됐고, 외관법에 따르면 이제 과징금도 먹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발표됐지만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금감원에서 감독기관에서 본격 감리를 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다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2019년에 이제 외부 감사 강화가 되면서 이제 사실 뭐 내부의 관리제도 최초 도입됐었고, 재무제표 정정 굉장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리고 정정이 늘고 나니까 이제 시장에서 20년이 됐더니 우리도 뭔가 또 똑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감사인 변경도 많이 됐고, 그 감사인 간의 뷰 차이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려고 상당한 시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1년은 뭐 가장 내부의 관리제도에서 핫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예, 자금 사고가 대규모로 났었고요.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2년에는 1천억 이상 회사에게 감사, 내부의 감사가 또 확대됐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재무제표 정정이 증가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연결로 확대까지 됐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연결로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감독기관에서 좀 쳐다보기 시작하면서 자금 관련된 내부 통제 또 강화되는, 이렇게 힘든 5년을 보내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결과 숫자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19년부터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뭐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는 제 생각이니까 개인적 의견입니다. 생각보다는 내부의 관리제도의 그런 의견 변형이 많지는 않았고요. 20년까지 뭐 우리 그 감사 기준으로 보면 5개, 21년에 4개, 22년에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1천억 이상 법인에 대해서 감사가 적용됨에 따라서 좀 늘었던 것 같고요. 23년 연결 감사 도입되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사전에 있었던 그런 레슨들을 고려하셔갖고 잘 대응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가 연결로 확대됐음에도 42개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의견이 변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크게 뭐 비율로 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상들이 증가하면서 그 감사 의견이 좀 변형되고 있습니다. 23년 결과를 간단히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천억 이상 법인은 2년 차가 됐고, 그리고 연결 적용은 1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2조 이상 회사에서 1곳, 그리고 5천억 이상 회사에서 3곳, 뭐 아마 뭐 뉴스나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보고 자료로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의견 변형이 있었고요. 특히 연결 관련해서 1곳에서 의견 변형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갖고, 지난 5년간에 저희가 쌓았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생각보다 어려움 없이 감사를 잘 수감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 뭐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2년 차 되고 24년 되면 더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텐데, 약간의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뭔가 밸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평균 지적 건수가 늘었다는 건 좀 유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게
의견 변형 자체는 증가되진 않았지만 의견 변형을 하면서 근거들을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요. 그 근거 기술이 2.3개에서 3개로 늘었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상당수 늘어날 수 있는 것 같고요. 1천억 이상 감사 확대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취약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뭐 경험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타사의 이런 공시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취약점을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범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의견 변형의 사유로 많이 쓰였는데 어떤 특정 회계 처리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언급이 과거 한 50건대에서 지금 한 88건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고 언급도 늘어나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언급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약간의 그런 경기의 침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조금 회계 처리와 관련된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뭐 평가 재고자산 계속기업 가정은 저희 전통적 주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블릿에 있는 부분이 또 새롭게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재고 자산이나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내부 통제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고민은 2019년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실제로 의견 변형의 사유로 이제 재고 자산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이제 늘고 있고 이것들도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2019년 내부의 감사 시행 때 2.4였는데 지금 뭐 3.0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21년까지는 2조 이상 회사, 5천억 이상 회사들이 이제 계속 감사를 하면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었다가 2022년 1천억 확대되면서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연결도 2년 차에 접어들고 우리 내부의 관리제도의 평가와 운영이 좀 성숙해지는 단계가 되면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다시 한번 의미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너스 페이지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견이 변형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네,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 저희 주제에도 좀 써 있긴 한데 경영진의 지원 부족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 애로사항으로 뽑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경영진에게 약간은 항의성 그리고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견 변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상세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 그 회사가 현재 상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떠나서 사라졌는가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9년, 2020년에 내부회계 의견이 변형됐던 회사들이 있고요. 그 회사가 합치면 한 15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중에 현재 68개 회사는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5% 정도가 상장 폐지됐고요. 그 회사들의 의견 변형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오른쪽 밑에 하단을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의견이 변형됐다라고 한 케이스는 23% 정도 상장 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29%인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아래쪽에 쓴 이유는 저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의견 변형의 주된 요소가 부정이나 그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생존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뜻은 한 30% 미만 수준만 상장 폐지됐다는 것은 아마도 그 해 내부 통제 의견이 변형됐지만 그 다음 해 뭐 경영진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 노력을 해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부정의 요소를 해결해서 지금까지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위에 이제 붉은색 표시된 것처럼 부정이나 오류가 동시에 언급된 회사들은 한 45% 수준에서 상장 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사실 더 심한 거는 이제 위에 있는 범위 제한인 것 같고요. 감사인께서 의견을 변형하는 사유를 이제 언급할 때 범위 제한이라고 하면 뭐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시거나 판단할 수 없어서 이제 알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다. 회사가 뭐 평가 문서도 안 주고 뭐 모집단도 안 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3분의 2 가량이 이제 상장 폐지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한번 기재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상장 폐지를 걱정하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하실 때 활용하십사 저희가 한번 꾸며봤고요. 이렇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상장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견 변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의견 변형하고 또 분석해 볼 만한 앵글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감사인들의 초점, 감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감사 사항하고 어떻게 하면 비교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뭐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른쪽 위에 이제 기재된 것처럼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하면 감사인들이 올해 우리 회사를 감사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라고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사항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요. 심지어 그 내용을 이제 감사 보고서 본문에 씁니다. 이것들을 쓰는데 뭐 여기에 선정되면 감사인들께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레셔널도 이렇게 기재를 하시거든요. 그 사항들은 아마도 내부 통제도 더 열심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부 통제를 뭐 회사에게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항목별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수익 인식 뭐 44%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 18분의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수익 인식을 근거로 수익 인식과 관련된 내부 통제를 근거로 의견을 변형한 회사가 18개라는 뜻이고요. 18개 회사 중에 감사인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한 게 8개. 그러니까 감사인이 중요하게 본 사항이 수익 인식인 케이스, 겹치는 케이스가 44%, 공정가치 뭐 38%, 손상평가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겹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뭐 수익 인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 감사인들이 나름의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을 합니다. 워낙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부 통제의 중요한 취약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 퍼센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공정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 공정가치 평가와 손상 평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공정가치 평가는 때로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 손상은 보통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까지는 크게 이제 일치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있는 손상 평가와 재고 자산의 그런 일치 정도가 높은 건 어떤 뜻을 의미할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히 재고 자산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늘어나고 있었고 그 재고 자산이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면 아마도 감사인은 뭔가 수불이 안 맞거나 뭐 재고 자산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재고 자산이 실제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내부 통제의 미비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고 자산이나 그 손상 평가처럼 회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회사가 관리하지 못할 때 그들도 안 그래도 열심히 이걸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면 과감하게 취약점으로 뽑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전반적인 관리 능력에 대한 부재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특관자 거래와 부정 사건은 이건 사실 뭐 관리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인인데 특관자 거래를 가장 중요한 그런 감사 항목으로 뽑았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있는 겁니다. 이미 이 회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구나. 부정 사건을 핵심 감사상으로 뽑았다. 작년에 부정 사건이 있었거나 올해 부정 사건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성격 자체가 내부 통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인들께서 중요하게 보는 사항들은 어쨌든 뭐 공정한지 평가도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38%도 낮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높은 수준에서 내부에게 중요한 취약점으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뒤에서 저희 내부 통제 실효성에 관련해서 뭐 ICP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석도 말씀 주실 텐데 그 이전에 저희가 준비할 만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를 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꼭지가 있었고요.
예, 손상평가 재고자산, 특관자, 부정사건이 있었는데 뭐 손상평가에는 사업계획에 관련돼서 승인, 변경 이런 것들이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상평가 자체도 있었고 뭐 룩백에 관련된 커멘트도 있었습니다. 재고는 수불 관리가 안 된다든지 뭔가 계산이 틀렸다든지 누가 봐도 뭐 이렇게 허용하기 힘든 오류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관자는 뭐 매번 나오지만 이 거래가 정당한가, 회사의 내부의 규정을 따랐는가 이런 절차와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고, 부정 사건은 부정 사건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루트 코즈 아마 분석했을 거고요. 그래서 업무 분장이나 접근 통제 관련된 오류, 그리고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감사인의 접근에 대해서 우리 회사 자체 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좀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적었지만 이건 예시일 뿐이고 사실 회사에서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 내부 통제 관련된 부서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간단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손상평가를 감사인이 내부의 그 핵심 감사항으로 선정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CG 정의는 제대로 돼 있는지, 평가 방법 리즈너블한지, 그리고 작년에 평가했던 것들 다시 보게 될 거고요. 그거 가지고 룩백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제가 지속적으로 내부 외부에 있는 우리 정보들 확인하는 절차,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 뭐 기획이나 전략 부서에서 우리 이 손상의 대상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재무 보고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이라고 하는 우리 MRC 경영진 검토 통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합리성이 적절한지 점검하면 이런 취약점 발생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고 자산은 실제성, 완전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분리스에 있는 것처럼 뭔가 실사 대상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해제가 없는지 레컨실리에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부별로 누락된 재고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고산이 안 맞을 때 이제 사후적으로 롤백해서 수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롤백은 아마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 통제라는 게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확인하고 적발로 대응하는 건데, 롤백이란 건 사후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이제 수행하는 월별 실사나 이런 내부 보고, 불량이나 폐기, 뭐 반품 이런 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하면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취약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관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 거래가 일상적인 건지 반복적인 건지, 또는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건지, 이게 사업의 연관성은 과연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진다면 회사에서 내부 통제 위비점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전적, 사후적으로 어떤 절차들 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충분히 그게 공시됐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보시면 중요한 취약점에서 의로 해당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정 사건은 이미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매우 높고, 결국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제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경위 파악, 루트 코즈라고 하죠. 저희가 경위 파악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환수를 했느냐 이런 것도 챙겨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루트 코즈 분석을 해서 그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에 미비는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실제로 고치고 운영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그 통제를 개별 통제를 고친다고 해도 사실은 통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뭐 이런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없다고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통제 환경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두운 얘기들 먼저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서베이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서베이는 여기 계신 분들 또는 기타 이제 저희 쪽 그 295개사에서 답변 주신 내용들에 기반해서 저희가 작성을 좀 했습니다. 주제는 내부의 관리도 운영 현황,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조 원 이상 회사의 연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저희가 추가를 했고, 부정 위험 관련된 대응 현황 어떻게 할지 24년부터 저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내부에게 전담 파트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전담 파트는 아니지만 담당자로서 업무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 트렌드는 저희 그 미래전략 보고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이런 그 내부의 전담 부서와 그 전담 인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별로 뭐 한번 구조, 우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고요. 이것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조직을 확충하시거나 어떤 보강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재를 했고요. 5천억 넘는 회사들은 한 90% 이상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1천억 이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 또는 재무 조직에서 같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 전담 조직이나 인력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명에서 3명 정도 되는 구성원들이 저희 업무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잘 유틸라이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다 하시면 저걸 잘 활용하시고, 너무 많다 하시면 다르게 해석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회사 내 핵심 통제는 몇 개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사해 주신 회사의 대부분 한 250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나 매출이 클수록 당연히 핵심 통제수는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베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이 다양하거나 부문이 많거나 시스템이 복잡하면 통제는 당연히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트렌드 그 보고서에도 이제 기재했지만 핵심 통제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핵심 통제가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내부 통제의 어떤 실효성이 증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앞서 우리 임성재 파트너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동화도 많이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도 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통제를 좀 줄여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2019년에 만든 RCM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효율할 부분은 없을지에 대해서 조금 타사 이런 현황들을 보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장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근간에는 이제 자동 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 통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임성재 파트너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 전체 평균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동 통제 비율이 한 20%고 40%를 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그 자동 통제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물론 10조 원, 뭐 2조 원 이상의 13%, 5% 정도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 박스는 미국 사례인데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뭐 훨씬 오랫동안 이런 내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최적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저 왼쪽 사이즈가 점점 작아질수록 규모가 작다는 뜻으로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클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회사들은 한 33% 정도 되는 자동 통제율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산업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전체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모가 클수록 자동 통제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시스템 두 번째 분리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과 같은데, 자산이 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자동화를 하려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코스트 베네핏을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자동화를 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동화를 해보고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겠죠. 투자를 한 다음에 그것들의 효익을 본 회사들이 이 자동화를 계속 더 높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레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참고할 만한 서베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자동 내부 통제 평가나 운영에 있어서 자동화를 고려하고 있습니까를 질문했을 때 한 95% 정도는 회사들이 그런 자동화 방안을 이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저희보다 좀 더 앞서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저희가 잘 활용해 보면 저희도 결국은 자동화를 고려해서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취약점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취약점으로 가진 않았지만 유의적 미비점으로 뽑힌 사례들을 서베이를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1등부터 5등까지는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보시면 뭐 아래 위로 한두 칸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다들 가슴이 답답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대응하기도 어렵고, 추정 관련된 내용, 자금 관련된 내용, 감사인이 수정사항을 발견합니다. 괴롭습니다. 비경상적인 거래,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는 거래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적 미비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재무 보고하고 뭔가 부정 방지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정부기술 일반 통제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꼽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유의적 유의점은 항상 꼽히는 다루기 힘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 정부기술 일반 통제는 치유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연결해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수정 사항 또는 제작성, 회계 추정치 관련된 내용은 저희 내부 통제 내부 관리 제도의 본연의 목적이 재무 보고이라는 점을 좀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운영 목적의 통제로 확산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미비점만 조사하면 또 안 되니까 어려운 사항들 어떤 게 있으신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고요. 요것들을 사실 뉴스 기사 자세히 보시면 요걸 제일 위에 써놨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썼고요. 경영진의 지원 부족 요것들이 가장 문제가 실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5년 동안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5년쯤 되면 이제 피로감이 오기 마련입니다. 경영진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현업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저희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과거에는 현업의 책임이나 역할 그들이 어떤 우리 내부적에 관련된 인력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커멘트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경영진의 어떤 지원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운영 관련해서는 평가 관련해서는 어떤 과거에는 문서를 잘못했다라든지 약간은 좀 마이너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인력 부족이라든지 평가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처럼 약간 조직적, 환경적 이슈로 좀 변경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시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 지원 부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토네트 탑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게 결국 내부 통제의 밸류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연결 관련된 사항은 뭐 요거는 보시자마자 이해가 되실 거고요. 대략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개 전후의 종속회사를 평가 범위를 하고 계시고 퍼센트는 한 90%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이해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래 수준 통제만 열심히 하시기보다는 아래쪽에 작은 블릿에 썼지만 사실은 그룹 수준 통제 그룹 와이드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 그룹 수준 통제가 한 76% 정도 되는 회사에서 활용하고 계시고 그런 거래 수준 통제와 그룹 수준 통제를 잘 믹스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23년 말에 이제 우리 감독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그게 강제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커버리지로 계산했던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그런 자녀 부문에 대한 평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평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운영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구축 방식은 탑다운, 혼업, 바텀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텐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한 방법은 탑다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의 그런 이 충분한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업종이 유사하거나 또는 이제 그룹 표준의 어떤 그런 경영 관리 툴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탑다운이 훨씬 유효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주셨고 바텀업 방식은 각사의 그런 네이처가 상당히 다르고 각사의 그런 거버넌스가 잘 형성돼 있을 때 그리고 그 회사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의 관리제도 운영 조직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배기업에서 주도하는 코퍼레이트 모델이라는 정의를 했고 이제 종속회사에서 전담 조직 만들고 운영하는 로컬 모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는데 코퍼레이트 모델이나 혼합 모델이 42, 34%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그런 운영 책임이 지배기업에 있고 그리고 우리 종속회사의 인력이나 이런 턴오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작게 제가 하나 썼는데 서브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이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해외 종속회사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좀 치사하게 썼지만 32%가 긍정적 답변이고요. 아니어도 28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보는 단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릴 그런 밸류업 방안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연결 내부의 관리 제도를 해외 종속회사 관리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미비점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네, 부정 예상하던 대로 제일 많고요. 정보기술 위반 통제, 적격성, 업무 분장, 범위 제한입니다. 아래쪽에 저희가 광고처럼 하나 넣었습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연결 환경이 되면 내부 통제에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저희 미래전략 세미나 할 때 냈던 항목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인적 역량, 뭐 부문관리 미비, 수기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마도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현황을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그대로 또 문제가 된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 그 자회사의 그런 R&C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게 이제 주된 루트 코즈로 식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배기업이 참여를 더 늘릴 수밖에 없고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 지원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성원 자체, 해외 구성원 자체의 그런 R&C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어떤 그 정보기술 일반 통제가 또 등장한 것처럼 그런 IT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치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들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2019년에 저희가 내부의 관리제도 첫 도입할 때 있었던 이슈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결국 그 기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해외도 그대로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내년도에도 이 부분들이 저희가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랩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위쪽 두 개는 앞쪽 의견 변형 분석이고요. 밑에는 그 이제 서베이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표현의 변화로 표현한 게 결국 양적으로 지적이 되게 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언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재고 자산 이런 것처럼 어떤 회사의 그런 기본 관리 영역에 대해서 감사인들이 들여보기 시작했다. 훨씬 더 뎁스 있게 본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제가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과연 최적화할 부분은 없을지 거기에 이제 어떤 IT라든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토네터탑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단위에서 경진 지원 확대 관련돼서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